한지원, 30, HJ그룹의 후계자이자 언론이 젊은 재벌의 신하라 부르는 남자. 그는 지금 겨울 눈발이 희뿌연 전남 목포 열곽의 한 허름한 세차장 앞에 차를 세우고 있었다. 서울에서 출발해 서해안 고속도로를 따라 남하하며 바닷바람과 눈 섞인 진흙이 고급 SUV를 뒤덮었다. 원래라면 본사 직원이 알아서 처리했겠지만 오늘은 이상하게도 직접 운전하고 싶었다. 아버지의 일방적인 약혼 발표를 피해 내려온 출장길, 왠지 머리를 식히고 싶은 마음이 컸다. 지원은 엔진을 끄고 차에서 내렸다. 세차 가능한가요? 그는 세차장 구석 작은 컨테이너 쪽으로 걸어가며 물었다. 안쪽에서 웅크리고 있던 누군가가 고개를 끄덕이며 나왔다. 헝클어진 머리, 낡은 작업복, 고무장갑 위로 보이는 갈라진 손등. 눈으로 덮인 땅바닥 위에 무릎을 꿇고 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뒷바퀴부터 닫기 시작했다. 지원은 잠시 차 안으로 들어가 노트북을 켜고 보고서를 정리했다. 그런데 백미러에 비친 그 뒷모습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 조심스럽고 조용한 손길, 허리를 굽힐 때마다 흔들리는 어깨, 그리고 눈가를 스치는 낯익은 움직임. 그가 차에서 내렸을 때 마침내 얼굴을 올려다보는 그 여인의 눈과 마주쳤다. 순간 모든 소음이 사라졌다. 바람 소리도, 도로를 지나는 트럭의 갱음도. 그 자리에 있는 건 6해 전 그 밤 마지막으로 등을 돌렸던 그녀였다. 윤세리, 한때 그의 아내였던 여자. 그리고 6해 전 가난한 남자와는 더는 못 살겠다는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갔던 사람. 지원은 숨을 삼켰다. 심장이 순간 움찔했지만 이내 차가운 눈빛을 되찾았다. 오랜만이네요. 이젠 타이어 닦는 게 직업인가 봐요. 세리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답 대신 고개를 더 깊숙이 숙이며 앞바퀴로 옮겨갔다. 지원은 그 무반응에 화가 났다. 억울했다. 모욕감과 치료, 그리고 그동안 쌓아온 분노가 한꺼번에 올라왔다. 뭐예요? 6년 전엔 그렇게 자존심 세더니 이젠 낡은 천조각으로 남의 차바닥을 문지르고 있어요. 이런 게 당신이 말하던 더 나은 삶인가요? 세리는 말없이 천을 바꿔들고 힐 깊숙이 손을 넣었다. 그 순간 그녀의 귓가로 내려온 머리카락이 흘러내렸고 지원은 무의식적으로 그녀의 관자놀이를 응시했다. 거기엔 분명히 기억나는 흉터가 있었다. 그가 아직 대학생이던 시절 함께 캠핑 갔다가 바위에 부딪혀 생긴 작은 상처. 그녀는 그걸 항상 머리카락으로 가리고 다녔다. 지원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녀였다. 부정할 수 없었다. 바로 그 윤세리였다. 차 안으로 급히 몸을 돌리려던 그 순간 어디선가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추워. 지원은 그 소리에 돌아봤다. 작은 남자아이가 세리에게 달려와 품에 안겼다. 눈이 크고 맑은 아이, 까무잡잡한 피부, 하지만 이마선과 눈매는 낯설지 않았다. 지원은 무의식적으로 아이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 순간 가슴 어딘가가 쿡 하고 찔렸다. 세리가 아이를 꼭 안으며 조용히 말했다. 조금만 기다려. 금방 끝날 거야. 지원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 아이는 몇 살일까? 5살, 6살. 계산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세리가 떠난 지 6해. 혹시 바로 그때였다. 세차장 안쪽에서 또 다른 인물이 나왔다. 회색 점퍼를 입은 중년의 남자. 하지만 손에 들린 하얀색 금속 지팡이와 허공을 더듬는 손질이 그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세리야, 밖에 누구야? 차 소리가 들리길래. 세리는 그에게 다가가 팔을 잡아들이듯 말했다. 그냥 지나가던 손님이에요. 곧 가실 거예요, 인수 씨. 인수. 지원은 그 이름을 중얼거리며 그를 바라봤다. 윤세리는 이 남자와 함께 사는 걸까? 이 남자가 아이의 아버지일까? 수많은 질문이 머리를 때렸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발밑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하지만 지원의 머릿속은 더 혼란스러웠다. 그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조용히 차에 올라탔다. 핸들 위에 손을 얹으며 백미러를 힐끗 보았다. 세리가 아이를 품에 안은 채 차가 떠나는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감정이 없었다. 하지만 그 무표정이 더 깊은 슬픔처럼 느껴졌다. 지원은 시동을 걸고 조용히 말했다. 윤세리, 넌 지금 대체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거지?
그리고 눈길을 따라 천천히 세차장을 떠났다. 이 재해가 단지 우연이라면 그는 앞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날부터 한지원은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눈 아래의 흉터 이화, 얼어붙은 진실. 서울로 돌아오는 길, 지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차 안은 따뜻했고 라디오에서는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흘렀지만 그의 머릿속은 차디찬 바닷바람처럼 복잡했다. 윤세리, 잊었다고 생각했다. 그녀를 원망했고 증오했고 지나간 과거로 밀어냈다고 믿었다. 하지만 단 한 번의 눈맞춤, 단 한마디 없는 침묵 속에서 지원은 여전히 그녀의 그림자 속에 갇혀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 무엇보다도 아이. 그 아이는 누구의 아이인가? 지원은 자꾸만 그 아이의 눈빛이 떠올랐다. 그날 처음 세리를 만났을 때 그녀가 울먹이며 말하던 얼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만 그 눈 속엔 이상할 만큼 강한 무언가가 있었다. 그 강단과 똑같은 게 그 아이의 눈에도 있었다. 혹시 정말. 지원은 조수석에 놓인 노트북을 켰다. 그리고 가장 신뢰하는 비서 박민에게 메시지를 남겼다. 6년 전 윤세리의 행적, 출국 기록, 병원 기록, 금융거래, 친가 정보까지 전부 조사해. 그리고 아이에 대한 정보도. 그 아이가 한지원의 아들이 맞는지 확인해달라는 말씀이십니까? 박민의 답장이 곧바로 도착했다. 지원은 잠시 뜸을 들이라 짧게 답했다. 그래, 가능한 한 빨리. 그날 밤 지원은 잠들지 못했다. 강남 자택의 고층 펜트하우스는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하고 고요했지만 그는 베개를 껴안은 채 몇 번이고 뒤척였다. 다음 날 아침 박민이 그의 사무실로 들어섰다. 말씀하신 자료입니다. 예상보다 복잡했습니다. 지원은 박민이 건넨 USB를 받아들고 컴퓨터에 꽂았다. 화면에는 수많은 파일이 정리되어 있었다. 윤세리, 6년 전 아버지 한태석 회장이 직접 그녀를 불러 호텔 스위트룸에서 만났다는 기록. 당시 지원은 회사 연수로 해외에 있었고 세리는 그 직후 지원과 이별을 통보하고 집을 나갔다. 그 직후 세리의 계좌에는 5억 원이 입금되었다. 입금자는 HT 인터내셔널 한태석 회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유령 법인. 그리고 단 이틀 후 그 5억 원은 모두 서울대병원 간이식 센터로 이체됐다. 이름은 윤병진 그녀의 아버지. 지원은 손끝이 떨렸다. 그녀는 그 돈을 챙기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그 모든 오해를 감수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아버지는 결국 수술 후 한 달을 못 넘기고 세상을 떠났다. 그 후 그녀는 주소지를 옮겼고 본가와 연락을 끊었다. 정확히는 가족들에게 집안 망신이라는 이유로 내쫓겼다. 그리고 몇 달 뒤 전라남도 영암의 한 여관에서 임신한 상태로 발견됐다. 당시 진료 기록에 따르면 영양실조 상태였고 자살 시도가 의심된다는 메모도 있었다. 그때 그녀를 발견해 병원으로 데려간 사람이 바로 김인수. 지원은 사진 속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앞을 보지 못하는 남자. 그는 구청 사회복지사 출신이었고 그 사건을 계기로 공직을 그만두고 목포 요곽의 자그마한 세차장을 열었다. 그렇게 세리는 김인수와 함께 살기 시작했고 아이는 그곳에서 태어났다. 지원은 화면을 닫았다. 침묵이 길게 흘렀다. 박민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회장님, 아이에 대한 유전자 검사도 요청하실까요? 지원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물었다. 그럴 자격이 나한테 있을까? 박민은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물러났다. 그날 오후 지원은 해외 일정을 전부 취소했다. 사내 방송에서 약혼자 유미나와의 결혼 발표 기사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그는 그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대신 지원은 혼자 차를 몰고 다시 남쪽으로 향했다. 이번엔 단순한 충동이 아니었다. 그는 확실히 알고 싶었다. 모든 것을 그 아이의 존재도 윤세리의 진심도. 사흘 후 지원은 다시 그 세차장을 찾았다. 하지만 그곳은 이미 비어 있었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안쪽에는 먼지가 가득 쌓여 있었다. 인근 편의점 주인에게 물었지만 며칠 전부터 안 보인다는 말뿐이었다. 마당에 남겨진 장화 한 짝, 철제 고물들 사이에 놓인 아이의 작은 고무공. 지원은 그 모든 흔적을 바라보며 묵묵히 서 있었다. 그때였다. 작은 기침 소리와 함께
골목 끝에서 낯익은 그림자가 나타났다. 김인수였다. 흰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오던 그는 지원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다. 혹시 한지원 씨입니까? 지원은 놀랐다. 저를 기억하십니까? 인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당신이 떠난 후 세리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다는 듯이. 지원은 숨을 삼켰다.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인수는 한참 침묵하더니 조용히 말했다. 그 아이가 아파요. 열이 계속 떨어지지 않아요. 병원에 데려갈 돈도 갈 용기도 없었어요. 지원은 그 순간 망설이지 않았다. 당장 데려가겠습니다. 지금 어디 있죠? 인수는 조용히 세리와 아이가 머물고 있는 폐사찰의 위치를 알려주었다. 바닷가 절벽 끝에 있는 작은 사찰. 지금은 아무도 찾지 않는 눈과 바람만 머무는 곳. 지원은 그 길로 차에 올라탔다. 창밖에는 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지 차를 닦기 위한 눈이 아니었다. 그 눈은 과거의 먼지를 덮고 진실을 파헤치려는 눈이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윤셀이 이젠 도망치게 두지 않을 거야. 눈 아래의 흉터 3화, 폐사찰의 밤. 차창 밖으로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다. 겨울 해는 짧았고 남해안의 바람은 서늘하다 못해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지원은 김인수가 알려준 길을 따라 바닷가 절벽 위 작은 폐사찰을 향해 달렸다. 내비게이션에는 뜨지 않는 길, 바퀴가 자갈을 밟을 때마다 차량은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는 가로등 하나 없는 어둠 속에서 헤드라이트 불빛에 의지해 앞으로 나아갔다. 30분쯤 지났을까? 오래된 소나무 숲을 지나 마침내 무너진 담장이 보였다. 사찰의 본당은 이미 기왓장이 깨지고 입구는 덩굴로 가려져 있었다. 하지만 그 안에 희미하게 불빛 하나가 흔들리고 있었다. 지원은 천천히 차에서 내려 바닥에 쌓인 눈을 밟으며 안쪽으로 걸어갔다. 불빛은 작은 등유 램프였다. 그리고 그 앞에 조용히 웅크리고 있는 두 사람이 있었다. 세리였다. 그녀는 작은 난로 앞에서 아이를 품에 안은 채 조용히 흔들리듯 앉아 있었다. 아이의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가쁜 숨이 입술 사이로 새어나왔다. 세리야. 지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공간을 가득 채웠다. 세리는 고개를 들었다. 그 눈빛엔 놀람과 두려움, 그리고 기묘한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얘 여기에. 인수 씨가 말했어. 지수가 아프다고. 세리는 아이를 더 꼭 안았다. 눈물이 맺힌 채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우린 괜찮아요. 갈 데가 없어서 잠시 있는 것뿐이에요. 내일이면 다른 데로. 더 이상 도망치지 마. 지원은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 아이 병원에 데려가야 해. 지금 상태로는 위험해. 돈이 없어요. 세리는 입술을 깨물며 속삭였다. 그리고 당신 곁에 있으면 더 많은 걸 잃을 거예요. 지원은 천천히 손을 뻗어 그녀의 어깨에 얹었다. 처음이었다. 6년 전 이별 후 처음으로 그녀에게 닿는 순간. 이번엔 내가 감당할게. 내가 나 대신 감당했던 그 모든 것들 이제 내가 책임질게. 세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침내 무너졌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억지로 눌러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도 망설이고 있었다. 눈물 속에서도 그녀의 눈빛은 물었다. 정말 괜찮을까? 정말로 다시는 버리지 않을 수 있을까? 지원은 대답 대신 아이를 품에 안았다. 작은 몸이 너무나 뜨거웠다. 그는 바로 일어섰다. 지금 당장 병원으로 가자. 말은 나중에 해도 돼. 세리는 아이의 요투를 덮어주고 조심스레 따라 일어섰다. 그들은 함께 사찰을 나섰고 지원의 SUV는 다시 어둠을 가르며 달리기 시작했다. 목포 대학병원 응급실. 의사들이 아이를 들것에 실어 급히 안으로 들어갔다. 고열, 탈수, 폐렴 증세. 지속적인 방치로 인해 상태는 악화되고 있었다. 세리는 의자에 주저앉아 두 손을 모은 채 눈을 감았다. 기도했다. 신도 없고 믿음도 없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누구든 좋으니 제발 아이만은 살려달라고. 한편 지원은 입원 수속을 마친 뒤 복도 끝 창가에 서 있었다. 병실을 비추는 형광등 불빛 아래 그는 천천히 전화를 걸었다. 박민.
아이 유전자 검사 진행해. 병원에 맡기면 흔적 남아. 여부 검체 수거 서비스 써. 최대한 은밀하게. 그는 전화기를 끊고 자신의 손등을 내려다보았다. 조금 전 아이의 이마를 닦아줄 때 묻은 미열이 아직도 손에 남아 있었다. 한편 응급치료를 마친 아이는 안정된 호흡을 되찾고 있었다. 의사는 중환자실을 권했지만 당장은 일반 병실에서 경과를 지켜보겠다고 했다. 세리는 아이 곁에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았다. 지원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속에 결심을 새겼다. 다음 날 새벽, 아이는 잠들어 있었고 세리는 잠시 병실 복도로 나왔다. 지원이 그녀에게 커피 한 잔을 건넸다. 두 사람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세리가 입을 열었다. 그날 당신 아버지가 나를 불렀어요. 호텔 스위트룸. 다른 사람 하나도 없이 그냥 혼자 앉아 있었죠. 그녀는 커피를 내려다보며 조용히 말을 이었다. 이 아이는 내 아들의 미래의 걸림돌이다. 필요한 돈을 줄 테니 깨끗하게 사라져라.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거절하려 하자 당신 아버지는 내 아버지를 언급했죠. 간 이식이 아니면 살 수 없다고. 지원은 눈을 감았다. 이미 알고 있던 내용. 하지만 직접 그녀 입으로 듣자 마음 깊은 곳이 더 시렸다. 그래서 선택했어요. 당신이 날 증오하더라도 아버지를 살릴 수 있다면 그걸로 됐다고 생각했죠. 그럼 아이는? 세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아이는 당신과의 마지막 밤 이후 생긴 아기예요. 내가 살아야 할 이유였고 버텨야 할 전부였어요. 지원은 말없이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안에는 거짓이 없었다. 그러나 머릿속엔 다른 감정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었다. 혹시 그 모든 게 사실이 아닐 경우엔 그 아이가 정말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면 그 질문은 그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러나 그는 입 밖에 내지 않았다. 지금은 그 어떤 의심보다 그녀의 고백을 있는 그대로 믿고 싶었다. 바로 그 순간 병실 안에서 지수가 작게 기침을 했다. 세리는 곧장 병실로 달려갔다. 지원은 그녀의 뒤를 따라 걸으며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제발 이번에는 놓치지 않게 해줘. 눈 아래의 흉터사화, 아이의 숨결. 병실 안은 고요했다. 기계음이 일정한 리듬으로 울려 퍼지고 그 사이사이로 들려오는 아이의 느릿한 숨소리가 공간을 가득 채웠다. 지원은 병실 창가 의자에 앉아 있었다. 세리는 아이 곁에 등을 기대고 조용히 잠든 상태였다. 밤새도록 한숨도 자지 못했는지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은 붉게 부어 있었다. 지원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토록 멀게만 느껴졌던 사람이 지금 불과 몇 걸음 앞에서 자신의 아이 아니 어쩌면 자신의 아이일지도 모르는 아이를 지키고 있었다. 그 순간 아이가 천천히 눈을 떴다. 작은 손가락이 세리의 소매를 잡았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엄마. 지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아이 쪽으로 다가갔다. 지수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눈이 마주치는 순간 지원은 이상하게 가슴이 먹먹해졌다. 아이의 눈빛은 아직 열기 속에 흐릿했지만 분명히 무언가를 담고 있었다. 경계심, 낯설음, 그리고 어쩌면 본능적인 끌림. 괜찮아. 곧 나아질 거야. 지원은 부드럽게 말했다. 아이의 이마에 손을 얹어보았다. 전보다 열이 조금 내린 듯했다. 지수는 잠시 그를 바라보더니 다시 눈을 감고 조용히 숨을 쉬었다. 지원은 조용히 손을 거두며 세리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녀는 아직 잠든 채였다. 지쳐 쓰러진 사람처럼 무방비하게. 그는 그녀가 잠든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다. 오랜 세월 동안 그 얼굴을 어떻게든 잊으려 했고 지워내려 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모든 노력이 무의미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자신에게 속죄하지도 변명하지도 않았다. 그것만으로도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다. 지원은 병실을 나섰다. 복도 끝 자동 판매기에서 커피 2잔을 뽑아 들고 돌아왔다. 병실 문을 열자 세리가 막 깨어나려는 참이었다. 그녀는 눈을 비비며 일어났고 지원이 다가와 조용히 커피를 건넸다. 좀 마셔. 밤새 아무것도 못 먹었잖아. 세리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컵을 받았다. 한 모금 마시고 나서야 그녀는 입을 열었다. 열이 좀 내려간 것 같아요. 다행이에요. 이 병원에서 최고의 소아과 전문의에게 맡겼어.
지수는 곧 괜찮아질 거야. 지수. 세리는 아이의 이름을 되뇌었다. 그리고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네요. 마음만 먹으면 뭐든 할 수 있는 사람. 지원은 그 말에 씁쓸하게 웃었다. 그래서 그때도 널 지키는 대신 내가 가진 걸 지키려고 했나 봐. 그녀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한참을 침묵하더니 입을 열었다. 사실 그날 밤 이후 당신이 내 앞에 다시 나타나지 않기를 바랐어요. 당신이 나를 미워한 채 살아간다면 그게 차라리 낫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하면 내가 선택한 이 고통도 조금은 의미 있어질 것 같아서. 지원은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런데 왜 하필 왜 그 아이까지 숨겼어? 나에 대한 복수였어. 세리는 고개를 저었다. 그 눈엔 단호함이 있었다. 아니에요. 복수가 아니라 두려움이었어요. 당신 앞에 다시 서는 게 무서웠고, 지수가 당신의 아들로 살아가는 게 당신 가문에서 상처받을까 봐 두려웠어요. 지원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걸 그는 이제 느낄 수 있었다. 그녀의 침묵, 그녀의 도망, 그녀의 선택 모두가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는 걸. 그 순간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간호사가 들어와 말했다. 한지원님, 병원 측에서 요청하신 외부 유전자 검사팀이 도착했습니다. 세리는 그 말을 듣고 몸을 굳혔다. 지원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다. 세리야, 미안해. 하지만 이건 내 마음의 마지막 정리야. 세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얼굴엔 상처처럼 깊은 슬픔이 번지고 있었지만 그녀는 더는 도망치지 않았다. 지원은 병실을 나섰고 검사팀이 지수에게서 검체를 채취했다. 검사가 끝나고 병실은 다시 조용해졌다. 며칠 후, 지원은 박민으로부터 검사 결과를 전달받았다. 그는 봉투를 열지 않은 채 책상 위에 올려두고 한참 동안 손끝만으로 그 위를 쓰다듬었다. 봉투 하나. 그 안에 담긴 단 한 줄의 결과가 앞으로의 삶을 바꿀 수도 있었다. 그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봉투를 열었다. 검사 결과지 맨 아래 굵은 글씨로 인쇄되어 있었다. 부, 생물학적 부자 관계 아님. 지원은 결과지를 내려다보았다. 눈앞이 흐려졌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겨울 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마음속의 복잡함이 더욱 날카롭게 밀려왔다. 아이를 처음 안았던 순간, 열로 달아오른 작은 이마를 손끝으로 만졌을 때 느낀 그 감정은 무엇이었을까? 그 감정은 단지 착각이었을까? 진실이 아니기에 무너져야 할 감정이었을까? 아니면 혈연보다 깊은 무언가가 존재할 수도 있는 걸까? 그는 다시 병실로 향했다. 지수는 이미 많이 회복되어 침대 위에서 그림책을 보고 있었다. 세리는 아이 옆에 앉아 마치 아무 일도 없는 듯 평온한 얼굴이었다. 지원은 문가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조용히 말했다. 결과 나왔어. 세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 눈빛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했다. 그래도 괜찮아. 나는 여전히 이 아이가 내 아들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그 말에 세리의 눈이 붉어졌다. 그녀는 눈을 돌리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당신은 참 바보 같아요. 지원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리고 아이 쪽으로 걸어가 그의 작은 손을 살며시 잡았다. 아이의 손이 아주 자연스럽게 그의 손을 감싸 안았다. 그 순간 지원은 깨달았다. 피는 섞이지 않았을지 몰라도 마음은 이미 그를 아버지로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걸. 눈 아래의 흉터 오화, 폭풍 전야. 지수가 병원에서 퇴원하던 날, 목포에는 간만에 햇살이 비쳤다. 여전히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지수의 얼굴엔 웃음이 번졌고 세리는 처음으로 안도에 가까운 숨을 내쉬었다. 지원은 병원비 전액을 부담하고 아이의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관리받을 수 있도록 별도의 소아과 클리닉도 연결해 두었다. 세리는 말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그가 해준 모든 것에 대해 깊이 고마워하고 있었다. 그날 오후 새 가족처럼 셋이 함께 병원을 나섰을 때 기자 한 명이 몰래 사진을 찍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이틀 후 서울. 지원은 본사 회의실에 앉아 주요 간부들과 투자 전략 보고를 받고 있었다. 프레젠테이션 도중 박민이 그의 옆에 다가와 조용히 속삭였다. 회장님, 큰일입니다. 기사 하나가 막 올라왔습니다.
지원은 태블릿을 건네받았다. 그 위엔 굵은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단독 HJ그룹 후계자 한지원, 미혼모와 병원 동행 포착 숨겨진 사생활 논란. 사진 아래에는 지원이 세리와 지수를 부축해 병원을 나서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었지만 인물 구도와 장소만으로도 누군지 유추하기는 충분했다. 지원은 조용히 화면을 넘겼다. 기사는 유도적으로 자극적인 단어들을 사용해 대중의 관심을 끌고 있었다. 불륜, 사생아, 혼외 자녀, 결혼 앞두고 충격적 이중생활 등. 그리고 기사 말미엔 또 다른 문장이 덧붙어 있었다. 이 사실을 접한 약혼녀 유미나 씨 측은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지원은 조용히 태블릿을 내려놓고 회의를 정리했다. 오후 늦게 유미나가 직접 HJ그룹의 VIP 라운지로 찾아왔다. 그녀는 깔끔한 트렌치코트를 입고 있었고 굳은 표정이 얼굴을 지배하고 있었다. 이야기 좀 하지. 지원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응접실로 자리를 옮겼다. 미나는 앉자마자 본론으로 들어갔다.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결혼 발표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미혼모랑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나타나? 그 아이는 내 아들이 아냐. 그 여자는 내 과거였고 지금은 과거? 지금은 뭐? 다시 시작해볼까 고민 중이라고 말하려는 거야. 지원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미나는 차가운 웃음을 지었다. 좋아. 당신 마음대로 해. 하지만 그 대가가 뭔지 알아야지. 당신 아버지가 왜 나와 약혼시키려 했는지 잊었어. 내 뒤엔 전국 최대 일간지인 시선일보가 있어. 내 아버지는 지금도 당신 회사 주주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야. 지원은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건 개인의 문제야.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내가 그걸 기사로 만들어 세상에 퍼뜨린다면 그건 협박이야. 미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협박? 아니, 이건 경고야. 윤셀이라는 여자, 그 애는 단지 내 감상주의를 자극하는 소재일 뿐이야. 그 애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너 정말 몰라. 그 말에 지원은 시선을 그녀에게 고정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거지? 미나는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이건 내가 알지 못하는 윤세리의 기록. 학교 중퇴, 수차례에 거쳐 이전, 미등록 노동, 불법 체류자의 보호자 기록까지. 이런 여자가 과연 아이를 책임질 수 있을까? 지원은 파일을 열어보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 파일 어디서 났든 그건 너희가 만들어낸 정보야. 나는 더 이상 이 약혼을 유지할 이유가 없어. 뭐라고? 공식적으로 파혼할 거야. 미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웃음을 터뜨렸다. 좋아. 그럼 너희 둘이 어떤 지옥을 겪는지 한번 보자. 이 나라에서 언론을 등지고 무사히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마. 그녀는 그 말을 남기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이힐 소리가 응접실 바닥을 거세게 울렸다. 지원은 혼자 남아 소파에 앉았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날 저녁 시선일보와 몇몇 연예계 매체를 시작으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윤세리와 관련된 악의적인 루머가 빠르게 퍼지기 시작했다. HJ그룹 후계자, 미혼모에게 속았다. 지방 세차장에서 나타난 여자, 과거는 한지원의 숨겨진 아이, 진짜 아버지는 누구? 세리의 얼굴은 흐릿하게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었지만 댓글은 이미 그녀를 향한 독설로 가득 차 있었다. 돈 노린 거네. 저 여자 수법 장난 아니다. 한지원도 여자 보는 눈이 없구만. 지원은 그날 밤 모든 통신을 차단하고 목포로 내려갔다. 세리는 이미 인터넷을 통해 상황을 알게 된 상태였다. 그녀는 아이를 안고 그를 마주보며 조용히 물었다. 지금 어떻게 해야 하죠? 지원은 잠시 그녀의 눈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나랑 함께 서울로 가자. 세리는 고개를 저었다. 당신 옆에 있으면 당신은 모든 걸 잃어요. 가문도, 회사도, 명예도. 그런 대가를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원은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 나지막이 말했다. 이미 잃은 것도 많아. 하지만 지금 너랑 지수까지 잃으면 난 나 자신마저 잃게 될 거야. 그 말에 세리는 처음으로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하지만 대답은 하지 않았다. 그저 아이를 더 꼭 안았을 뿐이다. 폭풍은 시작되었고
이제 그들은 선택해야 했다. 도망치든지 아니면 함께 맞서든지. 눈 아래의 흉터 6화, DNA의 그림자. 서울. 해연동의 한 고급 사무용 빌딩 16층. 법률사무소 해명의 대표 변호사 장도류는 회의실 문을 조용히 열었다. 지원은 창가에 서서 도심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손엔 흰색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고 그 표면은 이미 몇 차례 접혀 있었다. 결과 나왔습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낮고 신중했다. 지원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확실해? 2번 교차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아이의 유전자와 회장님의 유전자는 부자 관계가 아닙니다. 정적. 짧지만 무거운 정적이 공간을 가득 채웠다. 지원은 아무 말도 없이 봉투를 열어 검사지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검은 글씨가 그의 시야에 천천히 떠올랐다. 생물학적 친자 관계 아님. 그는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았다. 그저 그 문장을 반복해 읽었다. 3번, 4번, 5번. 그리고 나서야 조용히 입을 열었다. 결과지 원본과 파일 모두 폐기해. 도윤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회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건 상당한 파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상황에선. 그래서 폐기하라는 거야. 그 어떤 증거도 남기지 마. 지원은 단호했다. 그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더라도 난 그 아이의 아버지로 살 거야. 그게 누구의 피든 지수는 나에게 세리가 남긴 전부야. 도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그날 밤 지원은 목포로 내려갔다. 세리는 아이와 함께 소박한 임시주택에 머물고 있었다. 병원에서 퇴원한 후 언론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임시로 머문 곳이었다. 지원은 문 앞에서 아이가 종이로 접은 배를 들고 노는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지수는 그를 보자 반가운 듯 달려왔다. 아저씨. 그 짧은 요침 하나에 지원의 심장은 요동쳤다. 그는 미소 지으며 아이를 안았다. 지수야, 오늘은 뭐 하고 있었어? 배 접었어요. 나중에 바다에 띄우려고. 엄마가 소원은 물에 실어야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지원은 아이를 꼭 안으며 눈을 감았다. 그 아이의 온기가 지금 이 순간만큼은 너무나 선명하게 전해졌다. 잠시 후 세리가 나왔다. 그녀는 지원의 표정을 살폈다. 결과 들었어요.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세리는 작게 숨을 내쉬었다. 당신에게 말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사실 나도 정확히는 몰랐어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긴 머리를 넘기며 조용히 말을 이었다. 그날 당신 아버지가 나와 얘기한 다음 날 밤 누군가 집 앞에 차를 세워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버지 수술비를 받았고 당신과 연락도 끊은 상태라 난 경계심 없이 차에 올랐죠. 하지만 그 안엔 2명의 남자가 있었고 난 술에 취한 채 호텔 방에 끌려갔어요. 지원의 표정이 굳어졌다. 세리는 울지 않았다. 대신 차가운 담담함으로 모든 걸 말했다. 그 다음 날 아침, 난 기억이 없었어요. 몸은 망가져 있었고 정신은 부서져 있었죠. 그 상태로 병원에 갔을 때 임신이라는 걸 알았어요. 경찰엔 말하지 않았어요. 그 상황에서 누굴 믿을 수 있었겠어요. 그저 누군가의 동정으로 병원비와 숙소를 얹어 받은 다음 사라지듯 내려왔죠.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지수가 생겼어요. 지원은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다. 모든 감정이 마치 얼음처럼 단단히 굳어 있었다. 얘 지웠어야 했잖아. 그건 너를 망가뜨린 기억이잖아. 얘 그 아이를. 세리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처음엔 나도 그랬어요. 하지만 지수가 뱃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한 순간 난 알았어요. 이 아이는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걸. 이 아이는 내 상처가 아니라 살아갈 이유라는 걸. 그 말에 지원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바람이 불었다. 지수는 다시 종이배를 접으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아저씨, 우리 셋이 같이 살면 안 돼요. 지원은 그 말에 처음으로 눈물을 삼켰다. 그리고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그래, 그렇게 하자. 그날 밤 지원은 세리에게 정식으로 말했다. 서울로 올라가자. 아이도 너도 더 이상 숨어 살 이유 없어. 내가 너희를 지킬게.
세리는 오래 고민하지 않았다. 이제 그녀도 도망치고 싶지 않았다. 그녀가 지켜야 할 건 명예도 체면도 아니었다. 지수. 그리고 자신을 끝까지 믿어준 단 한 사람. 지원. 이제 그들에겐 또 다른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다. 진실을 덮으려는 사람들과 과거를 조작한 세력들. 그러나 두 사람은 그 어떤 것도 피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함께 서울로 향했다. 이제는 더 이상 눈 속에 묻히지 않을 것이다. 눈 아래의 흉터칠화, 진실의 대가. 서울로 올라온 첫날 밤, 세리와 지수는 지원이 준비한 한남동의 고급 빌라에 머물렀다. 집 내부는 최소한의 가구와 따뜻한 색감으로 꾸며져 있었고 보안 시스템은 철저했다. 세리는 낯선 공간에서 잠시 망설였지만 지수가 웃으며 방 안을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자 마음이 조금 놓였다. 그러나 바깥 세상은 여전히 거칠고 차가웠다. 다음 날 아침 시선일보를 비롯한 주요 언론사들은 일제히 지원의 사생활을 전면 보도했다. 한지원, 미혼모와 동거 중 회사 안팎 충격, HJ그룹, 후계자 자격 논란 주주들 우려 커져, 윤세리, 과거와 정체 밝혀져 한지원 침묵. 댓글창은 폭주했고 커뮤니티에는 세리의 과거를 짜깁기 한 루머들이 끝없이 올라왔다. 지수의 사진까지 유출되면서 사생아라는 표현이 기사 제목에 버젓이 쓰이기 시작했다. 지원은 이 모든 보도를 모니터링한 뒤 박민을 불렀다. 이대로 두면 안 됩니다. 박민은 굳은 표정으로 말했다. 오늘만 해도 주가가 8% 하락했습니다. 이 사진 회의가 긴급 소집됐고 내일 오전 10시에 열어. 지원이 말을 끊었다. 그 회에 내가 직접 참석할 거야. 박민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정말이십니까? 지금 상황에선 최대한 언론을 피하셔야. 피하지 않아. 진실은 숨기면 숨길수록 더러운 무기가 된다. 이제 내가 먼저 꺼내야 해. 그날 밤 지원은 세리와 단둘이 마주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엔 짧지 않은 침묵이 흘렀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세리가 조용히 말했다. 나 혼자 떠나면 당신은 다 지킬 수 있어요. 회장 자격도, 회사도, 명예도. 그게 중요하다면 난 처음부터 너를 찾지 않았어. 지원은 단호했다. 나는 너와 지수를 선택한 거야. 그 선택을 후회하게 만들지 마. 그는 조용히 손을 내밀었다. 세리는 망설이다가 그의 손을 잡았다. 그 손엔 분명한 온기가 있었다. 다음 날 아침, HJ그룹 본사, 대회의실, 임원들과 주주들, 언론 대리인들이 자리를 메웠다. 그 자리에 지원은 평소보다 간소한 정장 차림으로 나타났다. 회의는 냉랭한 분위기 속에서 시작되었고 첫 발언은 외부 감사이사에게서 나왔다. 한지원 회장의 사생활로 인해 기업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명과 책임 있는 태도를 요구합니다. 지원은 단상 위에 서서 모두를 바라보았다. 잠시 마이크를 외면하고 정면을 응시한 채 말했다. 사생활이 아닌 제 삶의 일부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다. 지원은 마이크를 손에 쥐고 말을 이었다. 아이의 생물학적 아버지는 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제 아이입니다. 제가 키울 것이고 제 이름을 줄 겁니다. 몇몇 이사진의 표정이 굳어졌다. 주주대표 측에서 손을 들었다. 이건 회사 차원의 결정과 무관한 개인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HJ그룹은 단순한 개인 기업이 아닙니다. 이미지, 신뢰, 투자자 보호 그 모든 걸 감안하셔야 합니다.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HJ그룹 회장직을 전면 사임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정적에 잠겼다. 모두가 눈을 크게 떴다. 그러나 주식은 보류하겠습니다. 내가 만들어온 이 회사는 버리지 않을 겁니다. 경영은 잠시 내려놓고 이제는 제 가족을 지키겠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 줄 덧붙였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윤세리는 범죄자가 아닙니다. 그녀를 모욕하는 어떤 언론도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게 할 겁니다. 그날 오후 지원의 회장직 사임 발표는 전국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미친 선택이다. 낭만에 젖은 경영, 감정에 치우친 무책임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또한 한편에선 용기 있는 선택, 진짜 리더십이라는 지지의 목소리도 퍼지기 시작했다. 세리는 그 뉴스를 병원 대기실에서 보았다.
지수는 검진을 받는 중이었다. TV 화면 속에서 지원은 떳떳하고 단단한 얼굴로 회의실을 떠나고 있었다. 세리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혼잣말처럼 속삭였다. 바보, 진심으로 나를 믿는 바보. 그 순간 병원 로비 한편에서 한 여인이 다가왔다. 검정 코트에 선글라스를 쓴 우아한 차림의 여자. 유민아였다. 오랜만이네요, 윤세리 씨. 세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이제는 단순한 경쟁이 아닌 진실과 거짓, 파괴와 회복 사이의 전면전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눈 아래 흉터팔화, 두 여자. 병원 로비의 공기는 이상할 정도로 무거웠다. 윤세리는 천천히 일어나 유민아를 마주했다. 그녀는 아직도 검정 선글라스를 벗지 않은 채 입가에 조롱 섞인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생각보다 차분하시네요. 솔직히 말해요. 좀 더 무너진 모습 기대했는데. 세리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다. 당신이 원하는 게 뭐죠? 미나는 웃음을 머금은 채 손가락으로 로비 의자 하나를 가리켰다. 차 한잔 하시죠. 우아하게, 여자 대 여자로. 세리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병원 맞은편 카페로 자리를 옮겼다. 창가 자리에 앉자 미나는 선글라스를 벗었다. 그녀의 눈빛은 싸늘하고 계산적이었다. 당신, 참 영리하더라. 딱 적당한 타이밍에 나타나고 적당히 불쌍해 보이게 행동하고. 난 연기하지 않아요. 정말 그렇게 믿어요. 미나는 잔을 들며 조용히 웃었다. 나는요, 이 판에서 살아남으려면 연기든 현실이든 구분할 시간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근데 당신은 아직도 동화 속에 사는 것처럼 순진하네요. 세리는 묵묵히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내가 무너지길 바라죠. 당신은 이미 한지원을 잃었고 지금은 나를 없애야 다시 그를 되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겠죠. 미나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세리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당신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도 당신이 아는 과거의 윤세리가 아니에요. 허세는 그만둬요. 미나가 잔을 내려놓으며 목소리를 낮췄다. 당신이 뭘 할 수 있겠어요? 내 뒤엔 언론이 있고 법조계가 있고 심지어 당신을 쓰레기로 만들 증거도 있어요. 당신이 그날 밤 무슨 일을 겪었든 지금 세상은 약자의 진실보다 강자의 편이거든요. 그래요. 세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 말대로라면 난 그저 연약하고 지워질 수 있는 존재겠죠. 하지만 당신은 하나 모르고 있어요. 뭘? 나는 더 이상 잃을 게 없어요. 당신은 아직도 모든 걸 지키고 싶어 하죠. 그래서 당신이 더 두려운 거예요. 미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세리는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놨다. 내가 겪은 그날 밤의 진실, 경찰은 외면했지만 유료 기록과 호텔 CCTV 백업은 남아있어요. 그리고 그날 나를 태운 차량의 번호, 기사 기록도 확보했어요. 미나는 잔을 든 손을 떨었다. 그거 허위 사실이면 명예훼손으로 역공당할 수 있다는 거 알죠? 그래서 법대로 하려고요. 세리는 담담히 말했다. 이제는 법을 피하지 않기로 했거든요. 그리고 당신의 언론 플레이에도 대응할 겁니다. 내 과거를 찢어놓으려 했던 기사들 한 줄 한 줄 법적으로 책임 묻겠어요. 미나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결국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당신 끝까지 후회하게 될 거예요. 세리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건 당신이 이미 하고 있는 일이죠. 미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카페를 나섰다. 그 뒤에 남은 세리는 숨을 길게 내쉬었다. 몸은 떨렸지만 마음은 이상하게도 단단했다. 그날 저녁 세리는 지원에게 그 모든 대화를 상세히 전달했다. 지원은 말없이 그녀의 말을 들었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준비가 끝났네. 뭐가? 반격. 다음 날 윤세리의 이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 혐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피고는 시선일보, 해당 기사 작성 기자, 그리고 유민아. 소송이 언론에 알려지자 대중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일부는 또 다른 조작이다, 피해자 코스프레라고 했지만 다른 일부는 윤세리라는 이름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몇몇 독립 언론은 세리의 과거를 추적했고 사실과 다른 왜곡 보도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당시 윤세리는 불법 체류 보호자가 아닌 복지 대상자 보호를 자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6년 전 호텔 사건, 묻힌 CCTV 기록 사라진 보안업체와의 의혹. 윤세리 인터뷰 공개 날을 이용한 건 한 사람뿐이었다. 대중은 서서히 분열되었고 여론은 균열을 보이기 시작했다. 한편 지원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지만 자신의 인프라와 영향력을 이용해 언론을 견제하고 있었다. 그는 공식 SNS 계정을 통해 한 문장을 올렸다. 진실은 때때로 늦게 도착한다. 그러나 그건 반드시 도착한다. 그 짧은 문장은 순식간에 온라인을 휩쓸었고 윤세리의 지지 여론은 다시 형성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지수가 잠든 뒤 세리는 거실 창가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지원이 다가와 그녀 옆에 앉았다. 후회하지 않아? 그가 물었다. 세리는 고개를 저었다. 당신과 함께한 지금이 처음으로 내가 나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 말에 지원은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둘은 아무 말 없이 창밖의 달을 바라보았다. 조용한 밤. 그러나 전쟁은 이제 막 중반을 향해 가고 있었다. 눈 아래의 흉터 고화, 뒤집힌 무대, 윤세리의 고소 이후 세상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여론의 균열이었다. 하지만 며칠 후 한 독립탐사보도 매체인 진상이 결정적인 기사를 터뜨렸다. 6년 전 호텔 성폭력 사건, 은폐 정황 드러나 당시 가해자 HJ그룹 전 법무실장과의 연관 의혹. 기사에는 익명의 제보자 인터뷰와 함께 당시 사건의 호텔 CCTV 일부 복원 영상 캡처가 포함돼 있었다. 영상엔 흐릿하지만 분명히 낯선 두 남성이 세리를 부축해 호텔 방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중 한 명의 실루엣이 HJ그룹의 전 법무실장 강도훈과 일치한다는 진술이 이어졌다. 뉴스가 보도되자 이미 흔들리고 있던 여론은 급격히 기울기 시작했다. 포털 실시간 검색어 1위는 윤세리 진실. 2위는 HJ그룹 은폐. 그리고 3위는 한지원 사임이 이유였다. SNS에서는 윤세리를 지지합니다 해시태그가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유명 연예인들과 인플루언서들까지 목소리를 보태기 시작했다. 당신의 침묵은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말할 시간이에요. 그녀는 피해자가 아닌 생존자입니다. 그날 밤 지원은 로펌 회의실에서 변호사들과 함께 대응 전략을 검토하고 있었다. 박민이 긴급 전화를 받고 들어왔다. 회장님, 시선일보 내부에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지원은 고개를 들었다. 제보? 예, 유미나 씨가 윤세리 씨 관련 기사를 강제로 쓰게 했다는 증거입니다. 기자들에게 사적인 협박과 금품 제공까지 있었고 그 대가로 지면에 편집권을 일부 넘겨받은 정황도 있습니다. 지원은 말없이 박민을 바라봤다. 지금쯤이면 그녀도 알고 있겠죠. 자신이 끝났다는 걸. 한편 유미나는 고급 아파트 펜트하우스에서 혼자 와인을 들이켰다. TV에선 연달아 윤세리 관련 뉴스가 쏟아지고 있었고 전화는 끊임없이 울려댔다. 그녀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하지만 마침내 지원의 이름이 뜬 전화를 받지 않을 수 없었다. 뭐야? 그만하자. 뭘? 다 끝났어. 너도 알잖아. 지금은 인정하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이야. 내가 해. 유미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끝끝내 강하게 내리쳤다. 나만 악당이야. 처음부터 너도 알고 있었잖아. 아버지가 그 사건을 어떻게 덮었는지. 그걸로 내가 뭘 잃고 뭘 얻었는지. 지원은 침묵했다. 그녀는 조용히 웃었다. 내가 지려고 생각한 적 없어. 하지만 내가 나를 이렇게까지 밀어붙일 줄은 몰랐네. 넌 진실을 짓밟았어. 그 대가는 반드시 받아야 해. 지원은 조용히 말했다. 난 널 증오하진 않아. 하지만 널 용서할 생각도 없어. 전화를 끊은 후 미나는 허탈하게 웃으며 와인 잔을 내려놨다. 그녀는 거울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다들 거짓을 탓하지만 아무도 진실의 무게를 감당하려 하지 않지. 며칠 후 윤세리는 기자회견장에 섰다. 한지원이 옆에 앉아 있었고 지수는 보호자의 손에 이끌려 뒷좌석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그녀는 담담히 입을 열었다. 6년 전, 저는 이름조차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끌려가 삶의 일부를 잃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믿어주는 사람이 없었고, 도망치는 것이 더 쉬워 보였기 때문입니다. 플래시가 연이어 터졌다. 그러나 지금, 제 옆에는 저를 믿어준 사람이 있습니다. 저를 버리지 않았고, 끝까지 함께 싸워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숨어 있었을 겁니다. 그녀는 지원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저는 이제 숨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상처를 가진 이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상처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지수는 조용히 다가와 세리의 손을 잡았다. 엄마, 이제 우리 안 도망쳐도 돼. 세리는 아이를 꼭 안으며 대답했다. 그래, 이제 어디도 안 가. 그 순간 지원이 다가와 두 사람을 껴안았다. 그들은 누구보다 많은 것을 잃었고 이제는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을 지키기로 결심한 이들이었다. 뉴스는 다음 날부터 윤세리를 생존자로 소개했다. 그녀의 과거는 동정의 대상이 아닌 존중의 이유가 되었다. 유민아는 법적 조사를 받기 시작했고 시선일보는 공식적으로 사과문을 발표했다. HJ그룹은 사내 윤리 규정을 전면 개정하며 새로운 길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세상은 아주 조금 느리게 변하기 시작했다. 눈 아래의 흉터 10화, 흉터는 남아도 봄이 왔다. 서울 외곽의 한적한 마을, 매화가 흐드러지게 핀 언덕 위에서 아이의 웃음소리가 퍼져나갔다. 지수는 초록색 연을 들고 언덕을 달리고 있었고 바람은 연을 높이 띄워주었다. 세리는 벤치에 앉아 지수를 바라보았다. 햇살이 따뜻했고 공기는 부드러웠다. 그녀의 옆엔 한지원이 앉아 있었다. 진짜 봄이네요. 세리가 말했다.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이번엔 겨울이 길었지. 이제야 좀 살 것 같아요. 그녀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이전 같았으면 언제 또 무너질지 몰라 두려웠을 시간.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이곳은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마을이었다. 기자도, 카메라도, 악플도 없는 곳. 그리고 무엇보다 과거의 자네들로부터 멀어진 곳이었다. 지원은 회장직을 완전히 정리했고 주식 대부분을 사회공헌재단에 기부했다. 그는 더 이상 재벌 3세도 경영자도 아니었다. 그는 이제 단지 한 아이의 아버지였다. 지수 유치원 등록했어요. 다음 달부터 다닐 거예요. 세리가 웃으며 말했다. 선생님이랑 면담했는데 지수가 그림을 참 잘 그린대요. 색감이 풍부하다고. 지원은 미소 지었다. 그 아이는 널 닮아서 감정이 섬세해. 아니에요. 당신 닮아서 끈질겨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다. 오랜 시간 돌고 돌아 이제야 도착한 평온이었다. 이 평온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몰랐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들에게는 충분했다. 잠시 후 지수가 뛰어왔다. 엄마, 아빠, 나 연 되게 높이 날렸어요. 세리는 아이를 안아 올렸고 지원은 머리를 쓰다듬었다. 대단한데 하늘까지 닿겠네. 진짜 하늘 가면 소원 이뤄질까? 그럼 연이 하늘에 닿으면 하늘이 너의 마음을 들을 수 있대. 지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그럼 난 이렇게 빌어야지. 우리 가족 영원히 같이 있게 해주세요. 세리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다. 그래, 그렇게 되길 나도 빌게. 그날 저녁 세리는 오래된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엔 병원 진단서, 경찰에 제출하지 못한 기록, 당시의 일기장이 담겨 있었다. 지원은 옆에서 물었다. 버릴 거야? 세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남겨둘 거예요. 이건 나의 흉터예요. 그녀는 천천히 상자 뚜껑을 닫았다. 흉터는 지워지지 않아요. 하지만 흉터는 증명이기도 하죠. 내가 살아냈다는. 지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시간은 흘렀다. 윤세리는 지역 상담소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비슷한 상처를 안고 온 여성들과 마주하며 그녀는 자신이 더 강해졌음을 느꼈다. 지수는 유치원에 다니며 친구도 많이 생겼고 매일 그림일기를 썼다. 그림엔 언제나 엄마, 아빠, 그리고 자기가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빠지지 않았다.
지원은 작은 출판사를 세웠다. 돈을 벌기 위한 사업이 아니었다. 이야기를 담고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책들을 만들기 위한 일이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들은 함께 작은 책을 냈다. 눈 아래의 흉터. 책에는 그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실명이 아닌 가명으로, 사건이 아닌 감정으로, 고통이 아닌 치유로. 책이 출간된 날, 세리는 마지막으로 원고의 한 문장을 읽었다. 우리는 상처로 인해 무너지기도 하지만 그 상처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도 있다. 그 흉터는 지워지지 않지만 그 흉터 덕분에 우리는 서로를 안아줄 수 있다. 그녀는 조용히 책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지원이 다가와 그녀의 어깨에 팔을 둘렀다. 그리고 둘은 말없이 창밖 봄 풍경을 바라보았다.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다. 지수는 마당에서 연을 들고 또다시 달리고 있었다. 지금 이 순간 그들에게 필요한 건 오직 하나였다. 바로 이 평범한 하루. 그리고 그 하루가 쌓여 비로소 그들은 말할 수 있었다. 우리는 살아남았고 다시 살아가고 있다.